제 기억 속 어머니 마지막 모습은 머리카락과 눈썹이 하나도 없으시고 푸석한 피부에 얼굴살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제 손과 동생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들, 불쌍해서 어떡해, 내 아기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고 몇 시간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와 동생은 고작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며 나라를 잃은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2년간 암과 싸운 어머니의 죽음은 어쩌면 예견되어 있던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푹 쉬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어머니의 죽음이 놀랍지 않은지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한편으로는 후련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던 게 두 분이서 정말 많이 싸우셨거든요. 처음부터 두 분의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넷이 도란도란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엔 자전거도 타고 꽃구경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주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소홀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보물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저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던 어머니는 굉장히 밝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신 후 저희 집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라고? 그 수술 꼭 해야 하는 거지?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암이라는데 돈이 아까워? 아니, 내 말은 수술을 하면 좋아지냐 이 말이지. 왜 오해하고 그래? 그건 결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무척 아까워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원무과를 찾아가서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럴 거면 수술을 왜 했냐고 의사에게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아버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와 동생도 두 분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마지막 남아있던 적금까지 해지하면서 두 분은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냉기가 돌았고 저와 동생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밝았던 어머니는 암과 싸우는 내내 미소 한 번 짓질 않으셨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그동안 고생했다 라고 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아직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과감하게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 봉투를 채우고 또 채우고 밥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짐 정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동생이 아버지께 가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우뚝 서더니 저와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말이죠. 초등학생쯤 되었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니? 무슨 남에게 얘기하듯 아주 냉정한 태도였고 저는 대충 라면을 끓여서 부실한 끼니를 동생과 해결했습니다. 그 이후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이면 출근을 하셨고 저녁에 퇴근하고서는 항상 혼자 저녁을 드셨습니다. 일찍 들어오시던 늦게 들어오시던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언제나 거실에 있는 상에 혼자 먹을 식사를 차리고는 빨간 뚜껑의 소주와 함께 TV를 보며 밥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한 듯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쌓아두고는 잠에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건 원래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였을까요?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결국 어머니의 빈자리는 제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걸레질을 하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작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부모님들도 안 계셨고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동생과 아버지뿐이었는데 같은 집에 살 뿐이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장을 봐야 하면 아버지께 냉장고가 텅 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주곤 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 뒤통수에다 대고 감사하다고 하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새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밥은 차려주시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빨래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리를 누군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집안 환경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집안일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 정도라고 할까요? 엉성하게 달걀 후라이를 겨우 했는데 달걀말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나물도 무치고 고추장 양념에 고기도 볶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빨래 개는 실력도 늘어서 세 식구 빨래쯤은 눈 감고도 갤 수 있었습니다. 바닥 걸레질만 하던 제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창틀도 닦게 되었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동생과 저는 둘이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어머니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던 제 작은 소망이 이루어진 걸까요? 어느 주말 아침부터 밖에 나갔던 아버지가 두어 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말이죠. 오늘부터 같이 살 거다. 엄마라고 불러라. 아버지는 대뜸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레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새어머니가 된 여자는 저희를 보고 눈웃음을 보이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슬보슬한 털이 달린 핑크색 자켓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본 사탕의 맛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침샘이 폭발해서 턱이 아플 만큼 단맛이었습니다. 어쩌면 새어머니가 있어 다시 우리 가족이 화목해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잠깐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새어머니가 차려주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희 집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새어머니 옆에서 기웃거리며 도와드릴 게 없나 찾아봤습니다. 수저도 놓고 밥도 푸고 하니 새어머니가 또 싱긋 웃으며 참 착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드디어 나도 어른의 보살핌을 받겠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와 같은 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가 든든하게 부르고 마음도 편안하니 잠이 솔솔 쏟아졌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밤 아주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콤했던 꿈만큼이나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자 새어머니는 180도 돌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생이 교복 치마 밑단이 뜯어져서 새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막 중학생이 된 동생이 교복을 학교에서 물려받아 입었는데 상태가 영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뜯어졌는데 혹시 꼬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새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순간에 표정을 싹 굳히고는 내가 왜? 내가 정말 너네 엄마라도 되는 줄 아니? 지저분한 거 내밀지 말고 저리 치워.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동생은 눈물을 글썽거렸고 저는 얼른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가서 반짓고리를 꺼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걸요. 화목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잠시 생각한 게 참 한심했습니다. 저도 동생처럼 눈물이 삐져나오려 했지만 꼭 참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최대한 피해서 살자. 그날부터 새어머니와의 악몽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집에 들어온 불청객은 본인이면서 저와 동생을 불청객 취급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서 있으면 왜 앞을 막고 서 있냐며 걸리적거린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빨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입어야 하는데 어쩔 거냐면서 화를 냈고요. 밥 시간에 밥을 안 해도 화를 냈습니다. 새어머니는 매일같이 모진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꼴 보기 싫다는 말은 뭐 밥 먹듯이 들었고요. 한심하다, 멍청하다, 최악이다. 심지어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교묘하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흉보는 말도 했습니다. 새어머니의 민낯을 아버지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생은 당장 말하자고 했지만 저는 어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저희 편을 들어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럴 만도 했던 게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맨날 TV만 보던 분이었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로는 새어머니랑 얘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웃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새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매에게는 여전히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연 우리 말을 들어주긴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어머니가 낮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땐 딱 아버지 옆에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할 틈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저녁 약속이 있는지 아버지가 퇴근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 저와 동생은 얼른 아버지에게 가서 상황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맨날 저희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흉도 보고 집안일도 다 저한테 시켰어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기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가만히 저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한테 왜 그러니? 텃세 부리는 거야? 네?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그분이. 그분이 뭐냐? 엄마라고 하라니까. 막말로 그 사람이 너희를 때렸어? 욕하기를 했어? 별것도 아닌 걸로 생사람 잡지 말거라. 너희같이 다 큰 애들 걷어서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 여럿일 것 같아? 감사한 줄 알고 살아. 그대로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말을 안 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우리 편은 하나도 없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어디 말할 곳이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새어머니가 알고 보니 동네에서 소문난 천사였습니다. 동생이랑 둘이 장을 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종종 봤던 이웃분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새어머니 생겨서 아주 좋겠다고. 세상에 그렇게 착한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새어머니가 원래 동네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잘 웃어주고 상냥해서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랑 재혼을 하면서 민심이 더욱 요동친 거죠. 새어머니는 초혼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다 큰애들 둘 딸린 남자랑 살아준다면서 대단하다고 칭찬이 자자한 거였습니다. 새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하나도 모른 채 말이죠. 이렇다 보니 저희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어머니한테 감사하며 지내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애써 웃음을 보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기 마련이죠. 새어머니의 구박이 당연해지고 모욕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계셨던 어머니와는 다르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순간의 사고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주말 등산을 갔던 아버지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조가 되었을 땐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던 상태라고 했습니다. 외상도 아주 심했고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새어머니는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아주 많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지만 저와 동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거짓된 눈물이라는 것을요.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이웃분들과 동네 친구분들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새어머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고, 어휴,
자기 자식도 아닌 애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우려고. 제가 낳지는 않았어도 제 아이들인데 잘 키워야죠. 걱정 감사합니다. 새어머니의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며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새어머니를 위로한 사람들은 저희 남매에게 새어머니 말을 잘 들으라고 타일렀습니다. 아버지 없다고 새어머니 속썩이면 안 된다고 걷어주신 분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저 입을 꼭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천사고 저희는 그런 불편한 짐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새어머니와 어떤 삶이 펼쳐질지 겁이 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얼마나 더 고통받을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는 이제 눈치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저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은 배로 늘었고 언행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보는 눈만 없었으면 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쌓은 착한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저희와 같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새어머니가 그냥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동생과 둘이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했으니까요. 어쩌다가 새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동생과 저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마음 편하게 밥을 먹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오죽 불편했으면 동생은 새어머니와 같이 산 이후로 습관처럼 체했습니다. 밥 먹는 순간에도 모욕을 들으면서 먹었기에 목구멍으로 삼키는 게 밥알인지 욕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심해진 언행은 도를 넘어서 욕까지 했고 물건까지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집어던지기도 했고 밥그릇을 던지고 술병을 던지고 그냥 분에 못 이기면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동생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물건을 정리할 때 몰래 어머니 물건을 몇 개 챙겨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사진도 모두 다 버렸는데 동생한테는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액자에 끼워서 책상 한쪽에 보관해 두었었습니다. 동생은 매일 사진을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저와 제 방은 지저분하다며 쳐다도 안 보던 새어머니는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은 후 동생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새어머니의 본 모습을 아는 모양인지 대화 내용은 주로 남 험담이었습니다. 그날도 신나게 다른 사람을 물고 뜯으며 깔깔 웃고 있었죠. 그러다가 약속 장소를 잡는 건지 시어머니가 주소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고 TV장 여기저기를 열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소를 적을 종이를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던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는데 새어머니가 뻘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동생 방으로 향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새어머니는 야! 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놀란 동생이 얼굴에 물기도 안 닦은 채 나왔고 저도 급히 손을 닦고 새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새어머니 손에는 동생 책상에 있던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친어머니와 저,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네 나 놀려? 엄마 할 때는 언제고 이 여자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네? 그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아주 건방지네. 주세요. 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키워달라고 했어요? 언제 키워준 적은 있고요? 맨날 구박만 하면서. 새어머니 손에 어머니 사진이 들려있는 게 기분이 나빴는지 동생이 새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했습니다. 동생을 말리려던 그때였습니다. 새어머니가 화가 났는지 액자를 집어던졌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아서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사람 무시하는. 하지만 이건 도를 지나쳤잖아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어머니 그리워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걸까요?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진 액자,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걸 본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새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동생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분고분하게 새어머니 말을 듣는 편이었습니다. 동생은 새어머니를 무척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분에 찬 눈으로 새어머니를 째려봤습니다. 그런 동생의 도발에 새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는지 순식간에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더니 그대로 동생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 쓸 새도 없었습니다. 놀란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는 얼른 동생이 괜찮은지 살폈습니다. 새어머니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중얼거리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구질구질한 것들. 그날 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감히 제 동생을 때리다뇨. 제 유일한 가족인 동생을 때리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비록 똑똑하고 멋진 오빠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동생 고생시키는 오빠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순간부터 집안일은 제가 다 맡아 했습니다. 동생이 뭐 도와주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집안일을 시킬 때도 동생한테 말 안 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착한 동생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동생한테 설거지 한번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진짜 노력했는데 감히 제 동생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동생 얼굴을 보니 얼마나 세게 맞은 건지 여전히 뺨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나간 새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앉혀두고 얘기했습니다. 희진아,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집 나가자. 저 여자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우리가 저 여자한테 벗어나는 방법은 이 집을 나가는 것뿐이야. 한순간에 내린 결정이긴 했지만 오랫동안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새어머니한테서 벗어나면 뭐든 다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저금통을 털어보니 둘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돈이 겨우 들어있었습니다. 지폐와 동전을 주머니에 우겨 넣고 동생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렸습니다. 혹시나 새어머니한테 잡히면 어떡하지? 동네 사람이 보고 새어머니를 불러오면 어떡하지? 누가 우릴 붙잡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으로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고 고속버스를 타기 전까지 고개도 못 들고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죄라도 지은 것처럼 동생이랑 고개 푹 숙이고 터미널 구석에 죽은 듯이 있었죠. 그리고 버스에 오르고 버스가 출발하는 그 순간 동생과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터졌습니다. 후련하면서 아쉽고 행복한데 슬프고 참 복잡한 눈물은 그날따라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를 서울로 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 사촌형이 있는데 그 형이 공부도 엄청 안 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서울에서 장사하면서 집까지 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서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환상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또 서울에 일자리가 훨씬 많기도 했고요. 비록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지만 제 일자리 하나쯤은 어디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무작정 서울행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서울에 가는 버스에서 내내 울기만 했던 저희 남매는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 국민이 여기 다 모여있나 싶을 만큼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그땐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생전 그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일단 서울에 오기는 했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터미널 안을 방황했습니다. 제가 촌놈이라 서울이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구체적인 목적지도 안 정하고 그냥 서울이면 다 되겠지 싶었나 봅니다. 그 와중에 동생 안 잃어버리려고 손 꼭 잡고 돌아다니다가
한 중년의 남자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실례지만 일자리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일자리 구하려면 일자리가 있는 곳에 가야지. 이 근처에 널린 게 인력사무소인데 거긴 가봤나? 인력사무소요? 역만 나가면 학생 같은 사람이 널렸어.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일자리 많은 서울역이야. 나가서 인력사무소 아무 데나 들어가 봐. 어디 하나 발붙일 곳은 있겠지. 남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째 밖으로 나왔는데도 인파가 줄어들지를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차도 참 많이 다니고 이곳이 정말 서울이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에 있는 간판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그러다가 한 인력사무소를 발견했습니다. 신이 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5분도 안 되어서 퇴짜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참 웃긴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벌면서 여동생이랑 같이 숙식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쫓겨날 만했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미성년자가 와서는 여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여자애랑 같이 살면서 돈 벌 곳을 찾으니까 말이에요. 바로 쫓겨나고 그 후로 다른 인력사무소를 몇 군데 더 가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동생이랑 따로 일할 곳은 있다고 하길래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헤어지면 영영 이별이었는걸요.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와중에 어느덧 해는 저물어가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던 서울역은 한산해지고 화창한 햇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동생이 코를 훌쩍이며 제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서 자? 가지고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역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챙겨온 옷들을 꺼내서 동생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피곤한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집을 나왔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돈도 없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데 내일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정말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고 또 다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무너지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깨워서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나가자.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그렇게 동생과 함께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엔 인력사무소 말고 음식점이 있는 곳들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사람을 자주 구하잖아요. 주방 보조나 자전거 배달이나 서빙 같은 건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식당이 있는 곳 근처를 배회했는데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이었나 봅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안 그래도 고픈 배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한창 잘 먹을 나이에 하루 종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오죽했겠나요. 배고파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길 구석진 곳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지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광택이 흐르는 남자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삐져나온 지폐도 보였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지갑을 들어서 열어보았습니다. 지폐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배부터 채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데리고 근처에 있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국밥 2개를 시키고서는 정말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뚝배기에 담겨서 국물이 펄펄 끓는데 뜨거운 줄도 모르고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온 저는 다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여러 장의 지폐들 구석에 접혀진 종이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종이 접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 꺼내봤는데 돈이었습니다. 돈이 네모난 딱지처럼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신 돈, 사랑해요 엄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는데 20년 전이었습니다. 접힌 돈을 발견한 후에 지갑에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와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갑 주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남기신 지폐를 항상 지갑에 지니고 다녔던 것 같고요. 그럼 그 지폐는 분명 아주 소중한 거겠죠.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주웠다고 하니 어디서 주웠는지, 언제 주웠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길래 경찰서 한쪽에 앉아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분이 지갑 주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명함에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갑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고 지갑을 보자마자 밥을 먹으러 간 게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지갑 주인을 만나면 함부로 돈을 써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나니까 한 남자가 경찰서에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제 지갑 여기 있는 거 맞나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갑에서 봤던 사진 속 남자가 분명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죄인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분은 경찰관에게 지갑을 받자마자 지갑 안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진을 확인하고 작게 접힌 지폐를 확인했습니다. 두 개 모두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한 남자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저를 가리키며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라 소개하니 남자분이 냉큼 제 앞에 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찌나 민망하던지 얼굴까지 빨개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돈을 사용했거든요. 함부로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남자는 저와 동생을 쳐다보더니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억양을 보아하니 서울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엄청 맛있는 파르페 파는 곳이 있거든요. 파르페 먹어봤어요? 그때는 파르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촌놈이 본 적이나 있겠어요. 친구가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먹어봤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무슨 아이스크림에 과자도 들어있고 초코도 들어있고 하여튼 진짜 맛있다고 했었죠. 남의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먹었는데도 배가 덜 불렀나 봅니다. 파르페 얘기에 침이 꼴깍 넘어갔고 남자가 웃으며 저와 동생을 안내해줬습니다. 서울 멋쟁이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가게로 들어갔고 파르페를 주문한 저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넙죽 따라 나서긴 했다만 얻어먹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지갑 주인은 옷도 멋지고 시계도 번쩍거렸습니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남자분은 저희에게 어디서 왔냐, 서울에 놀러 온 거냐 등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갑 속에 접혀진 지폐가 있던데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주신 용돈이에요. 제가 그때 국민학생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저희 집이 진짜 가난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기죽지 말라며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돈을 주셨는데 그게 어머니께 받은 마지막 용돈이 되었어요. 소풍 갔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폐를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마지막으로 닿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지갑 안의 현금도 지갑도 다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지폐랑 어머니랑 함께 찍은 사진만 찾고 싶었는데 학생이 찾아준 거고요.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돈을 몰래 썼는걸요. 실은 저희도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아버지도. 그래서 그 접혀진 지폐랑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미쳤구나 싶고, 그래서 얼른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꼭 찾아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럼 돌봐주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서울에도 둘이서만 온 거고요? 그게 실은 새어머니가 있는데 저랑 동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 나와서 서울에 온 거예요. 서울에 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 미련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뭘 믿고 제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을까요? 그때 심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구한테든 투정을 부리고 싶었나 봅니다. 얘기하다 보니 더 서러워서 급기야 눈물이 터졌고, 옆에 있던 동생이 놀라서 달래주다가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참 진상이죠. 지갑 찾아준 거 고마워서 파르페 사줬는데 울긴 하다니. 그 남자분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던 그분은 저희에게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거든요. 명함에는 실내 인테리어 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회사명, 그리고 남자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앞에는 대표라는 직함도 적혀 있었죠. 갑자기 직업 소개는 왜 하나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니 남자분이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지낼 곳을 못 구한 거면 저희 회사에서 지내도 괜찮아요. 제가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하숙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도 있고 외국인 분들도 자주 오시고 대학생도 있고요. 제가 일 때문에 사진도 찍고 작업도 할 겸 넓은 공간을 찾다가 그 집을 계약한 건데, 너무 넓어 남는 방들은 그냥 두기 아까워서 하숙집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침 방이 있어서 두 분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물론 괜찮으시다면요. 다른 하숙집이랑 다르게 밥 해주시는 분은 없어서 그 부분도 괜찮으시다면. 갈게요. 갈래요. 저는 남자분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냉큼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새어머니랑 다시 살아야 하나,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되어야 하나 하는 판인데 그런 좋은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 대답에 동생이 놀랐는지 제 팔을 툭툭 쳤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 가지만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 그런 좋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두 사람 보니까 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 정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지갑 찾아준 것도 고맙기도 해서요. 진정성 있는 남자분의 말에 저와 동생은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남자분을 따라갔고 하숙집에 도착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그런가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집은 처음 봤습니다. 겉모습은 그냥 평범한 한옥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되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멋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집 내부에 감탄을 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저희가 쓸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방도 널찍하고 이불도 있고 작은 좌식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는 방이었습니다. 정말 이 공간을 무료로 써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물으니 당연하다면서 남자분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돈이 생기면 꼭 방세를 낸다고 말씀드리고 난 후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서울살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남자분, 그러니까 하숙집과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은 저희에게 머무를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 이외에도 여러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남매에게 검정고시 시험을 보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는 하숙집 근처에 있던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검정고시 공부를 했죠. 동생은 하숙집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며 하숙집의 살림을 맡아 했습니다. 대표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동생이 영 마음이 불편했나 봅니다. 학교도 안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안 그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면서요. 동생은 하숙집 곳곳 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가끔 하숙생들 먹을 반찬도 만들면서 하숙집 살림을 도왔습니다. 고향에 살 땐 제가 살림을 도맡아서 해서 동생 손이 그렇게 야무진 줄은 몰랐거든요. 요리 솜씨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동생을 보고 대표님은 고맙다며 동생에게 한 달에 한 번 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용돈 하라면서 줬지만 용돈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죠.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동생 덕에 하숙집은 항상 깔끔했고 하숙집에 묵는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저 둘 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다가 함께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되었고 둘 다 합격의 영광을 쥐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대표님이 축하한다면서 그날 저희 남매에게 기름이 잘잘 흐르는 삼겹살을 사주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바쁜 와중에 공부도 열심히 했나 봐요. 성지 씨, 제가 전부터 생각했는데 참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저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뿐인데. 칭찬 감사합니다. 혹시 만화방에서 계속 일할 거예요? 괜찮으면 저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 이제 성인도 되었으니까 제대로 된 직장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희찬 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검정고시 합격하자마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오다니. 저는 당연히 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동안 오며 가며 대표님 회사 직원분들도 몇 번 보고 사무실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회사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품게 되었고요. 그게 현실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표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넘치다 못해 파릇파릇한 20살 때부터 대표님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벌써 제 나이가 40대가 되었네요. 힘이 잔뜩 들어가서 대답을 우렁차게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동생 손 붙잡고 서울 상경에서 검정고시 보고 운전면허증 따고 인테리어 자격증도 취득하고 야간대학도 다니며 매일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저를 걷어준 대표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일하시며 인생을 알려주시고 큰 도움을 주고 계시죠.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너무 웃겨서 대표님께 저를 왜 데리고 왔냐고 가끔 여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머리는 밤톨같이 깎아서 피부는 까무잡잡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동생 손을 놓지를 않더라고. 눈은 부리부리 해가지고. 근데 또 마음은 순수하고 착해 빠졌고. 이 녀석들 세상 물정 몰라서 어디 가서 호되게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패기 있는 성격도 마음에 들어서 뭐가 되어도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지. 뭐가 되어도 되겠다 싶었던 저는 대표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안목 좋고 실력 좋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시던 대표님은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며 회사를 키우셨고 회사는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표님 회사 봤을 때만 해도 직원들은 10명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50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는 이사가 되었죠. 회사원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꿈꾸던 청년이 중소기업 이사가 된 겁니다. 어찌 이보다 더 꿈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덕을 본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이 하숙집 살림을 맡아서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숙집에 단기 체류하는 손님들한테 안내도 해줬거든요. 그 중에 외국인도 많았는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영어에 흥미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혼자 영어로 된 만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더니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되었고 지금은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영어 번역가가 되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외국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쪽에 재능이 있는 줄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제가 대표님 회사에서 막 일하게 되었을 때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꽤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둘 다 무척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친구한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랑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새어머니가 아주 울며 불며 저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동네가 떠들썩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어머니가 글쎄 경찰에 붙잡혔다더라고요. 이유가 뭐인고 하니 바로 도박이었답니다. 그것도 아버지 보험금으로 그렇게 도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모두 날리고 결국 경찰에 잡힌 계모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문으로는 혐의가 도박뿐만이 아니라 사기도 있다던데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 후에 새어머니가 저희한테 했던 행동까지 소문이 났다더라고요. 새어머니가 친구랑 통화하며 저희를 괴롭힌 걸 자랑처럼 떠벌렸는데 그걸 누가 듣고 있었나 봐요. 결국 민낯이 벗겨진 새어머니는 평판도 실추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데 참 세상에 죄짓고 편히 사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이 산 사람은 언젠간 빛을 볼 것이고 죄짓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벌을 받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던 제 인생에도 빛이 찾아왔으니까 모두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언젠가 찾아올 행복을 기다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